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 억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다지만 저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일을 겪어왔거든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 고생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러워지는지 아세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고역이었고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가난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절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43살이에요.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은 항상 가난과 외로움으로 점철돼 있었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 집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전기세를 아낀다고 전등도 잘 안 켜서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았죠. 겨울이면 방이 얼마나 차가운지 낡은 이불 하나로 버티기 힘들었어요. 배고픔도 일상이었고 찬장을 열면 곰팡이 핀 빵 조각이나 남아있을까 말까였거든요. 저에게는 여동생도 하나 있는데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저와 다르게 몸이 좀 약해서 자주 아팠기에 어릴 적부터 제가 동생을 많이 돌봐야 했어요. 부모님이 워낙 바쁘셨으니 더 많이 신경 써야 했죠. 어린 나이에 동생의 울음을 달래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아요. 그런 날이면 학교에 가서 조는 일이 다반사였죠. 동생은 성격이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조금 더 수줍고 소극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굴어야 했어요. 동생이 괴롭힘 당할까봐 학교에서도 항상 동생 곁을 지켰고 혹시라도 누가 건드리면 저 나름대로 맞서 싸우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한테는 제가 엄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동생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언니 없으면 나 어떻게 하냐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가끔 동생이 말하는데 언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언니 덕분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겉으론 웃으며 제가 뭘 했냐고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라고 말해요. 그래도 속으론 정말 제가 동생에게 도움이 됐구나 싶어서 뿌듯하죠. 이런 저도 당시엔 어렸던지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적막함을 견뎌야 했고 부모님도 피곤에 지쳐 대화 한마디 못하실 때가 많았어요. 어린 마음에 서러웠지만 딱히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그냥 참고 살았죠. 그렇게 살던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건 중학교 때 만난 한 선생님이었어요. 노처녀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너무 안타깝다며 좀 더 챙겨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죠. 누가 저를 이렇게 신경 써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선생님도 젊었을 때 참 힘든 일을 겪으셨고 어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와 사이가 가까웠고 많은 의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가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해서 결국 그 아이를 떼어내며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하셨다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보면서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선생님과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은 계속했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용돈도 가끔 보내주시곤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을 때도 선생님의 응원은 큰 위로였죠. 처음 시작한 일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온 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이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매일 밤마다 피곤에 찌들어 쓰러지곤 했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낮에는 사무보조 일을 병행했어요. 서류 정리하고 잡일을 도맡아 하며 사무실에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많이 했죠.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해야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잠이 부족한 날들이 이어졌죠. 강의실에서 졸기도 했지만 그래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지탱해줬죠. 부모님은 저를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저를 응원해주셨고 가끔 학비도 조금씩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 저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얘는 무슨, 나도 너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걸. 암튼 너는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힘들지 않니? 물론 힘들긴 해요.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널 계속 응원할게. 네, 선생님. 저도 더 노력해서 꼭 보답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며 작은 월세방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어요. 비록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제 힘으로 만든 첫 보금자리라서 너무 소중했어요. 부모님을 떠나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많이 무거웠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가난과 고생 속에서 저희를 키우셨고 저 또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죠. 하지만 부모님을 떠나온 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적막하고 외로웠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느꼈어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무게가 컸지만 그것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힘들었던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방은 제게 단순한 공간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죠. 그러던 중 야간 대학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남편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서로 힘든 시절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의 따뜻한 말과 배려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잠은 좀 자고 다니는 거야? 잠이 부족하긴 해도 뭐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런데 당신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잖아. 부모님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당신을 키워주셨다면서. 맞아. 우리 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어머니도 집안일뿐만 아니라 바깥일까지 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어.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야. 그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구나. 나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감사해. 우리 부모님도 정말 힘든 환경에서 나랑 동생을 키우셨거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당신도 나도 부모님께서 해주신 고생을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해야 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나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힘내서 잘해보자. 고마워 정말. 네 말 들으니까 나도 힘이 나는 것 같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고 저도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갈등이 저희 부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으셨고 그 욕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욕심을 감당하느라 늘 지쳐 계셨죠. 시어머니는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많으셨고 부를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투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셨고 여러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해 나가셨어요. 집안의 재정 문제는 모두 시어머니가 쥐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항상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에만 집착하셨거든요. 집안 살림은 늘 절약을 거듭해야 했고 시아버지께선 벌어온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셨죠. 사실 그 미천을 댄 건 모두 시아버지의 힘겨운 노동의 결과였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자신의 공으로 돌리셨고 시아버지의 노력은 무시되기 일쑤였죠.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모으지도 못했을걸. 당신은 돈이 있으면 그냥 다 써버렸을 거잖아. 그 돈은 내가 땀 흘려 벌어온 돈이야. 당신이 모으기만 했지 그 돈을 누가 벌어다 준 건데? 그래, 벌어다 준 건 당신이지. 하지만 내가 관리를 안 했으면 이 집에 뭐가 남았겠어. 당신은 돈만 생기면 쓸 궁리만 했잖아. 관리라고? 당신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 다 어디로 갔는데? 정말이지. 당신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써버리려고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끼고 모아둔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가진 거야. 그래도 그건 내가 벌어온 돈이었어. 당신이 잘 관리했다고 해도 그 돈이 없었으면 뭐가 남았겠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저를 향해 다른 주제로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고 돈이 어디에다 쓰였는지 꼼꼼히 다 따져 물으셨어요. 장을 보고 생활비를 쓰는 것도 시어머니 눈에는 늘 낭비로 보였던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매번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곤 하셨어요. 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왜 그렇게 허투루 쓰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저축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써버리기만 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 또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내가 말하면 대답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도 이 모양이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만 좀 해. 왜 못 며느리를 잡기? 며느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구박하는 거야. 나한테는 왜 이러는지 몰라도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저 일을 감싸니까 버릇 없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뭐 있어. 제대로 못하는 걸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매번 시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더 열을 받으셨고 결국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큰 병을 앓게 되시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몸이 약해져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병원이랑 집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자 시어머니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셨고 시아버지의 요구 하나하나에 신경질적으로 대하셨어요.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시면 시어머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며 내가 하인이라도 되는 줄 아냐고 투덜거리곤 했어요.
또 시아버지가 약을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차라리 병원에나 가라며 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신경질을 내셨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고 시아버지께서 죄책감에 더욱 움츠러드실 때마다 시어머니의 짜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는지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고 두 분의 다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폭발하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신 거예요. 나 이제 늙어서 아픈 사람 돌보기 싫어. 너도 알잖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너 알아서 혼자 살든지 말든지 해. 그게 네 진심이야? 나 이렇게 아픈데 날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 진심이야. 나도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네 뒷바라지하면서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깔끔하게 갈라서자. 재산도 나눠야지. 내가 기여한 만큼은 가져갈 거야.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님도 지금 많이 힘드신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뭘 알아? 난 충분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참으라 말아야? 엄마 말도 이해해. 엄마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버지도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의 재산을 나누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때 남편과 시누이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며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금껏 집안 살림을 잘 꾸려왔고 재산 증식에도 기여를 많이 했으니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죠.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고생을 이해한다며 시아버지에게 양보를 요구했어요. 결국 저 혼자 시아버지를 감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신혼집을 시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신혼집은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었고 명의는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저희의 신혼집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통 크게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시아버지를 저희와 함께 살게 만들어 부담을 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시아버지에게 넘기면 자신이 직접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저와 남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신혼집 명의가 시아버지에게 넘어가더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올 테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남편은 그때 지방 발령이 나서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라고 했죠. 남편은 저에게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돌봐드리라고 쉽게 말했어요. 어차피 내가 집에 없을 거니까 아버지랑 같이 지내. 아버지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야. 당신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봤어? 아버님은 자존심도 강하신데 갑자기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그래도 명의가 아버지 걸로 넘어갈 테니까 당신이 잘 챙겨드려. 난 어차피 주말에만 올 거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당신도 좀 이해해줘. 이해해주기엔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잖아. 당신은 주말에만 오면 되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매일 아버님을 모셔야 한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나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난 힘내고 당신은 그냥 발 뻗고 쉬라는 거네. 아버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긴 해? 당신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은 없는 거야? 당신 말대로 최선이라면 그 최선이 왜 나한테만 부담을 주는 건데? 이 대화 이후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집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시아버지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느끼셨는지 점점 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신혼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신 시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도 처연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와의 이혼 과정도 험난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한 후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시아버지와 끊임없이 다투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몫을 가져가려고 했고, 시아버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고 시어머니와의 다툼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고 시아버지는 겨우 신혼집 명의만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신혼집조차 시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명의를 넘겨받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신혼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 잠적하셨고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후 재산을 손에 넣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홀로 남겨지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결국 고시원에서 시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고시원에서 홀로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를 본 순간 집에서 더는 뵐 수 없다고 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졌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저희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병간호도 다 해드릴 테니 제발 저희와 함께 지내자고 간청했죠. 아버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요. 제가 병간호도 해드릴게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고맙긴 하지만 내가 너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싶진 않다. 너한테까지 배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같이 가요. 한참을 생각한 뒤 시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래, 나도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니면 안 되겠지. 그런데 너 혼자 나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미안하다. 아들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걸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간병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밤중에 갑자기 심한 호흡 곤란을 겪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무렵에는 밥도 거의 드시지 못하고 기운 없이 누워 계셨는데 밤중이 되자 숨이 가빠지시면서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119에 연락을 하고 차에 시아버지를 모셔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아버지께선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이었고 의료진들이 바로 응급실로 모셔가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던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밖에서 기다리며 무사히 괜찮아지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죠. 한참 후에야 의료진이 나오셔서 링거를 맞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시아버지 앞에선 최대한 밝은 얼굴로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선 저를 더 많이 의지하시는 모습이었고 저도 그런 시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친정 부모님께도 하지 못한 효도를 시아버지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무렵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아직도 후회로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지쳐있는 걸 보셨는지 은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큰 힘이 되어주셨던 그분과는 여전히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은사님께서 제가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인이 직접 일하는 요양센터를 소개해 주셨어요. 은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게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이 나오는데도 가만히 쉬고 계시지 않고 노후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늘 배우고 도전하려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죠. 너 혼자서 시아버지 돌보느라 고생 많지? 그거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요양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도움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요즘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너도 지치면 안 되잖아. 요양센터라고 해서 시아버지를 멀리 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자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요즘 너무 힘들긴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일하는 곳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내가 직접 돌봐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사실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게 돼서 죄송하기도 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결심한 뒤 은사님은 시아버지의 간병을 도와주시면서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셋이 함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은사님을 부부로 보고 저를 딸로 보곤 했어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지냈던 거죠. 아이들도 은사님을 좋아했고 시아버지와도 다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 있죠. 남편이 말입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버님 목욕이라도 시키라는 말이 나올까봐 겁이 났는지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어요. 지방 발령이 나서 주말에만 집에 온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말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집에 와도 아버님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마치 자기 일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제가 부탁이라도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피하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어요. 자기 부모님인데도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답답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와 시누이한테는 늘 좋은 아들인 척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책임은 저에게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 참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라 더는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쑥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왜 오셨냐고 물으니 우리 신혼집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났다면서 우리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러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명의를 시부한테 넘긴 집 문제까지도 본인이 결정하려는 태도로 나왔죠.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잔뜩 날이 서 계셨는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시아버지와 은사님 그리고 제가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더 난리가 나셨어요. 재개발 소식 들었어? 너희 집도 포함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명의는 너희 시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긴 해도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 같아서 말이야. 재개발이요? 아직 어떻게 할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실 일이던가요? 내가 신경 쓸 일이냐고? 이 집도 내 손으로 마련한 거잖아. 내가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시시덕대고 있는 거야? 당신이랑 뭐하고 있는 건데?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지내는 거야? 아주 좋다고 살판 났구만. 당신 진짜 아픈 거 맞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혼한 얘기 꺼내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뭐라고 계시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저 여자는 또 뭐야?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지내는 꼴 보려고 이혼한 줄 알아?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든 상관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우리 집 재개발 소식이 왜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시 소리치기 시작하셨어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쾅쾅 내려놓고 바닥을 발로 구르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저희 집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이 집이 내 집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은사님께도 눈을 흘기며 당신은 대체 뭔데 여기서 끼어 있느냐고 매섭게 따져 물으셨어요. 환자 앞에서 왜 이렇게 소란이냐고 하자 시모는 은사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왜 상간녀 같은 년이 나타나서 지랄이냐는 말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은사님한테 죄송하던지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을 저희 집에서 소리치고 난리를 치시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돌아가셨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머니 오늘 집에 와서 아주 난리를 치고 가셨어. 아버님이랑 은사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보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참, 요즘 엄마가 좀 예민하시긴 해.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최근에 큰일을 겪으셨어. 무슨 큰일, 뭔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신 건데? 엄마가 주식으로 12억을 날렸어. 그동안 모아둔 돈 상당 부분을 잃으셨나 봐. 그래서 지금 남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한테 생활비 좀 더 줘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뭐? 생활비를 더 달라고? 싫어. 줄 거면 당신 돈으로 줘. 난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번 돈 간신히 모으고 있는 중인데 내 돈은 탐내지도 말라고 해. 그래도 엄마가 힘드셔서 그러는 거잖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해주긴 뭘 이해해. 돈을 그렇게 날리고 나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돼? 난 절대 못 줘.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는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주식으로 무려 12억을 날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평소에도 돈 문제에 있어선 남다르게 집착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큰 손실을 본 뒤에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지 짐작은 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그 책임을 가족들에게, 특히 저한테 전가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는 병간호조차 하지 않고 결국 이혼하고 떠나버린 분이 지금 와서 다시 손을 벌리는 게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본인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저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뻔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오히려 더 단호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 제 돈을 지키기로 단단히 결심했죠.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마음 아팠지만 마지막까지 곁에서 간호할 수 있었던 게 제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마음이 참 복잡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병했으니 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는 오바를 떨며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디서 저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동안의 무관심과 냉대를 다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병간호는커녕 이혼까지 하고 떠났던 분이 이제 와서 이런 연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가당치 않다고 느꼈죠. 우리 은사님도 그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기가 차다는 듯 한마디 하셨어요. 참 가당치도 않네요. 이젠 무슨 미련이 남아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네 년이 뭔데 나한테 한 소리를 해? 네가 우리 일에 끼어들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그저 보는 입장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소리칠 필요까지 있나요? 내가 소리치든 말든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냐고. 어디서 감히 남의 일에 참견이야? 네가 대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도 저희가 국한 씨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지키긴 누가 지켜? 너희가 뭘 했는데? 그저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지. 내 남편이었고 내 가족이었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두 분이 거의 싸울 뻔한 상황을 간신히 말리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며 은사님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은사님을 가리키며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갔고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며 눈에서는 분노가 서렸죠. 은사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걸음씩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은사님을 몰아붙였어요. 저는 이대로 두면 정말 물리적 충돌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말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은사님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조차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어요. 결국 은사님을 겨우 옆으로 모시고 가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은사님께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무례한 일을 겪으시다니 얼굴을 들기가 민망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은사님은 저를 향해 오히려 괜찮다고 미소 지으시며 다독여 주셨지만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이라는 자리에서조차 남을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이다니 어디서 그렇게 뻔뻔함이 나오는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은 그저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동안에도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적어도 한 번은 어머니를 말리거나 저를 감싸줄 줄 알았는데 끝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이후부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요즘 좀 걱정돼. 우리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 싶어. 뭐라고? 우리 집에 모셔온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주식으로 큰 돈을 날렸잖아. 요즘 정신도 온전치 않으시고 누군가 돌봐줘야 할 것 같아. 미선이도 쌍둥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대. 그래서 나보고 어머님을 돌보라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시아버님 간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무렴 며느리보다 딸이 더 편하겠지? 쌍둥이 같이 돌보시라고 그래. 난 못해. 당신이 아버지도 잘 보살펴 드렸으니까 엄마도 좀 봐줄 수 있잖아. 엄마가 살림도 도와주신다고 했다니까. 살림을 도와주신다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머님이 살림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님이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게 내 책임이야? 왜 내가 그걸 떠안아야 하냐고. 아니, 주식 얘기는 그만하고 어찌 됐든 이 집 명의가 우리 아버지 명의잖아. 당신이 뭔데 그렇게 까불어? 내가 뭔데 까부냐고? 당신 진짜 웃기네. 내가 이 집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아버님 돌보고 이 집을 지켰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당신네들이 이 집을 차지하려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남편의 어이없는 태도에 한숨이 나왔어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면서 당연한 듯이 저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는 모습에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죠. 그러던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무슨 일이라도 터진 듯이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얼굴은 이미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피더니 곧바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는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웃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근데 그거 알아? 어머님, 그거 아세요? 안방 못 비워요. 안방은 이미 주인이 있다고. 당신네들이 넘볼 곳이 아냐. 뭐라고?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안방은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얼마나 이 집에 기여했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당장 나와. 이 집에서 나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내가 주인인데.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분이 나오셨죠. 은사님이 안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뭐들 하세요? 이 집 명이 내 명의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렇게 까불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긴 아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이 집은 제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까불지 마세요. 뭐라고? 네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말하라고. 이제 이 집은 당신들이 짓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고. 내 말 못 믿기면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떼보시든가. 안방 비우라고 한 건 당신 짐이야. 이제 얼른 비우고 나가줘. 여긴 당신네들이 넘볼 곳이 아니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함을 지르며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들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그동안 쌓였던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물러간 후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상황이 드디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사건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건지 설명을 해야겠네요. 사실 시아버지와 은사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계셨고 결국 끝사랑을 하시게 됐어요. 두 분 다 자유로운 몸이셨죠. 시아버지는 이미 시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은사님은 결혼조차 하지 않으셨으니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두 분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시아버님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때 은사님이 옆에서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는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집 명의를 제 명의가 아닌 은사님 명의로 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 명의로 돌리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집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은사님 명의로 돌리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남이니까요. 솔직히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을 달고 이렇게까지 의심과 불신이 생겼다는 사실이요.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어요. 은사님은 저와 알고 지낸 지가 30년이 넘었으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고 나중에 은사님 본인이 돌아가시면 집을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셨어요. 그 각서는 공증까지 받았으니 모든 건 확실하게 처리된 셈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기겁을 하고 기함을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고 두 인간들의 눈은 커다래지며 입술은 덜덜 떨렸죠.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떨며 저를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쥐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죠.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이 얼마나 가관이던지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이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저 할머니 명의로 바뀌었다고? 그럼 우리 집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나 돼? 내가 이 집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이만큼이나 애써왔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저도 이 일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헌 시어머니 말고 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 어이, 본처. 그리고 아들. 까불지 말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이 집은 이제 너희들 발붙일 곳이 아니야. 이게 정말 말이 돼? 지금 내가 나가야 한다고? 그래도 나랑 당신은 부부야. 나는 안 나갈 거야. 어머니만 나가면 되잖아. 우리 부부 사이는 유지할 수 있잖아. 부부 사이라고? 이제 우리 별거 할 거니까 당신도 나가. 우리 새 시어머니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동안 당신이 이 집에서 뭘 했는데 여기 남으려고 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희 때문이야. 내가 살던 집도 팔아서 주식 손실 본 걸 복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단 거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빌고 있잖아. 누구세요? 여긴 어머님께서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떠나세요. 맞아요. 여긴 제 집이고 우리 며느리가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제 제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발도 들이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어쩌죠? 이러다 정말 갈 곳 없어지겠어요. 더 빌라고. 존심 센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한 줄 아시나요?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마음대로 거취를 우리 집으로 정하고 지금 살던 집도 팔아서 그 돈으로 주식 손실 본 것을 복구하려고 또 주식에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본인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결국 모든 걸 잃고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이렇게 저한테 매달리고 질질 짜고 난리를 친 겁니다.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배신하는 말을 내뱉었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저버린다는 죄책감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 엄마를 밀어내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남편 놈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시모에게 시선을 피한 채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당신이랑 나랑은 엄연한 부부 사이다. 나는 안 나갈 거야. 어머니만 나가면 되잖아. 부부 사이라고?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 이제 나 당신하고도 별거 할 거니까 당신도 나가. 진지하게 시간을 갖자고. 지금 애들 없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 애들 앞에서 아주 쪽팔릴 뻔했어. 뭐라고?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쌤통이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어머님도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까지 빌고 있잖아. 내가 다 잘못됐어. 제발 한 번만. 두 사람을 내쫓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감정적인 호소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시끄럽게 구셨고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등신같이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죠. 저는 두 인간들에게 나갈 시간을 주겠다며 냉정하게 말했고 모자가 집을 나설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문이 닫히기 전까지 몇 번이나 돌아서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외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를 뒤따랐어요. 그렇게 두 사람을 매정하게 쫓아낸 뒤 집 안에는 깊은 고요함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과 긴장이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로움이었죠.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어두운 기운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밝은 공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은사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생을 떠올렸고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은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잘해보자 며느리야. 나 이제 진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네, 선생님. 아니, 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로 살면서 별거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혼을 전제한 별거이죠. 예전 같으면 남편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야 하나 싶었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미련이 없어요. 주말마다 잠깐씩 얼굴을 보면서도 예전과 달리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해서 이제 그만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이후로 그야말로 처절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이 집 저 집 떠돌며 지내신다고 해요. 과거엔 남편이 용돈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이제 남편도 그럴 여유가 없고 저도 도움을 줄 생각은 없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신혼의 집과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지인들 집에서 잠깐씩 머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나 욕심 많고 거만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니 솔직히 좀 씁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한동안 볼 일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제 갈 곳도 없고 정말 힘들다. 어머님, 저희 이제 다 끝난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님께 해드릴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아니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할 분은 돌아가신 아버님이세요. 이제 저는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래도 이젠 후회 없이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은사님 덕분에 편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 신혼집이었던 이 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집이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져요. 은사님은 여전히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저녁도 함께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시기도 하세요. 은사님께선 제가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집의 명의를 바로 제 명의로 돌려주시겠다고 매일같이 이야기하세요. 너 이혼하게 되면 바로 집 명의 네 걸로 바꿀 거야. 걱정하지 마. 결혼 생활 중에 명의를 바꾸면 그 남편이랑 나눠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일 생기게 할 수 없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맙긴. 난 절대 네 뒤통수 치는 일 없을 거야. 넌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널 배신하겠어. 은사님의 그 말에 저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은사님과의 신뢰는 가족 그 이상의 믿음이었거든요. 이제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신혼집이었던 이 집은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몇 년은 더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지내고 싶어요. 문을 닫을 때마다 들리는 은사님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지난 이야기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의 도움과 진심 어린 손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겠지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